네, 안녕하세요. 올가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격동하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이제 국채, 주식, 골드, 코스피, 달러, 엔화 등에 대해 전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 또 이러한 전망을 하는 효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망을 했다 틀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들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트럼프를 부통령이라 부른다든지 젤린스키를 푸틴이라 부른다던가 하는 실수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트럼프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38 같은 사이트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실제 돈을 베팅할 수 있는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물론 사용자의 샘플 편향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무려 70% 이상으로 점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이 좀 민주당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극명하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7월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대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바이든이 사퇴를 하는 것이 승산이 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바이든 본인의 완주에 대한 의지가 너무 굳건하고 또 그런 바이든을 밀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를 대적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리스크를 감수할 후보는 지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저는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되 코스피로 해지를 조금씩 가져가고 또 골드 익스포저를 금광주로 가져가면서 4분기 즈음에 엔화 매수 기회를 살펴보는 그림을 그려왔고 지금 7월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포지션들이 꽤나 순항해 왔고 특히 금광주가 최근 2주만 해도 이제 12%가량 폭등하고 있는데 저의 이 모든 포지션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은 트럼프 바이든의 격차가 그래도 대선까지 너무 심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옐런의 재무부가 재선을 위해 유동성을 푼다는 가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점점 더 트럼프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질수록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고해보고 포지션을 되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더 상승함에 따라 국채, 주식, 골드, 외환에 대한 뷰의 변화를 제가 며칠 전에 펠리 플랫폼에 칼럼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바이든에 비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수입품에 10%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수입 물가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또 대규모 감세 공약이나 포퓰리스트 재정 지원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시장도 이러한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월 말 첫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실기를 하자 이틀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28%에서 4.47%까지 치솟은 바 있죠. 그 이후 깜짝 마이너스 CPI 덕에 다시 내려와 있지만 지난 주말간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그에게 호재로 작용하자 월요일 개장 직후 금리가 소폭 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어떤 단일한 이벤트는 인플레이션과 10년물 금리에 있어서는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상승 측면의 요인이다.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저희 팀에서 지금 시황 탐사 보도 주제로 트럼프 당선에 따라 영향받는 산업과 종목 매핑을 거의 80페이지에 걸쳐서 리서치한 자료를 이제 정리 작업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하이 레벨에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결국 주식은 섹터별로 퍼포먼스가 극명하게 갈릴 것인데 자산군으로서 주가지수의 전망을 매크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감세와 규제 완화는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앞서 언급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어젠다 속에서 관련성이 높은 수혜 산업에서 듀레이션이 너무 길지 않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가치주들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역전쟁은 골드에 있어서 호재입니다. 이제 2000년대 이후 세계화는 국가 간 분업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국제무대에 편입시키면서 성장이 오면서도 물가는 디플레적인 골디락스 국면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그게 단일 요인은 아니었지만 근데 반면에 2018년부터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그 반대로 국가 간 서플라이 체인을 분리시키면서 비용을 상승하게 만들고 자국의 비싼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고 또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를 촉진하면서 침체와 인플레 압력의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금융위기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양적 완화가 인플레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때 이렇게 19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폭락한 바 있는데 그 이후 꾸준한 디플레 압력에
5, 6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죠. 그런데 그 박스권을 이때 이렇게 깬 이벤트가 2018년 4월 3일 트럼프가 중국에게 무역전제를 선포하고 관세를 때린 일이었고, 그 이후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2020년 1월 15일까지 골드는 1330에서 1570으로 이렇게 18% 상승하면서 골드 상승장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제 번복한 공약이 꽤 되기 때문에 실제 대선 이후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관세 부분만큼은 초선 때도 엄청난 행동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은 또다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금은 하락하겠지만,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코스피에게 있어서는 바이든에 비해 트럼프는 확실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 금리 상승, 재정지출 드라이브, 무역전쟁,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이러한 요인들 대부분이 코스피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쪽을 보면 달러는 사실 가장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세라던가 재정지출이라던가 하는 요인은 약세 요인이고, 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면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약한 달러를 선호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플라자 합의는 이제 80년대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내리고 일본의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높이기로 이제 G5 국가들이 모여서 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달러는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압력이 나타내는 시점이 오면 연준이 통화정책 쪽에서 고삐를 조이면서 이를 컨트롤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올 수도 있겠죠. 한편 외환 중에서 엔화는 확실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지지율이 점점 우세해지면 우세해질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외환 개입에 있어서 바이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뿐더러,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통해서 일본에게 엔화를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 최근에 CPI가 낮게 뜨기 직전의 고점이었던 161 라인이 한동안 달러 엔의 고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계획은 지금은 엔화 엑스포저가 없는 채로 대기하다가 11월 언저리의 엔화가 여전히 약세라면 매수 기회를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점점 확실하게 우세해진다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그냥 분할 매수 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하반기 대응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틀과 동일하게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첫째, 미국 주식과 관련해 섹터 간 비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달러 익스포저를 일정 수준 엔화 익스포저로 조정하는 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현재 트럼프 우세 트렌드가 당선까지 쭉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야기일 뿐이며,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 하나인 만큼 11월까지 계속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고의 틀만 잡아놓은 채 일어난 일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황을 이렇게 굳이 세세하게 분석하는 효용은 방향성을 잘 맞추는 것에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 맨날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고 맨날 맞았다가 틀렸다가 하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수능 문제집을 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수능 문제집의 해설서는 해당 문제를 맞췄을 때보다 틀렸을 때 훨씬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고 내가 왜 골드를 매수하고 있고 이렇게 본인의 논리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시황 분석의 효용은 방향성을 맞췄을 때보다 오히려 틀렸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몇 주 전에 S&P가 5,500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7월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에 단기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칼럼에 적었는데요. 당시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너무 수직 상승을 해와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레벨이다. 두 번째로 실적 시즌의 블랙아웃 기간이란 것 때문에 자사주 매입 물량이 줄어든다. 세 번째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둔화되는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미국 주식 포지션을 풀로 매수하지는 않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시점, 그러니까 S&P 500 기준 5,500 수준에서 바로 그냥 거기서 내려서 단기 조정이 시작되었다면 원래 플랜대로 현금 비중 남겨둔 걸로 이제 조정이 끝날 즈음 주식을 매수하면 되겠죠. 문제는 제가 틀렸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단기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올린 후에 주가 지수가 2%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틀려서 단기 조정이 오지 않고 이대로 연말까지 쭉 S&P 500 지수가 6천까지 달려버리면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 주식 보유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못하겠죠. 그럼 결국 계속 오르려는 조짐이 보이면은 저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근데 추격 매수했다가 그때부터 단기 조정이 시작되면 어떡할지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이 들겠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단기 조정이 올 거라 생각했던 게 그냥 감이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근거로 세 가지를 꼽고 그렇게 벨리에 칼럼까지 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그 세 가지 근거를 재점검해 보고 그 근거 중에서 변화한 것이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근거에서 뭔가가 변화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단기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근거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기 위함이죠. 이건 매크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투자 전략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가치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가 $100라 생각해서 $80에 샀는데 $60까지 가격이 더 내립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했다가 $40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만약에 진중한 가치 투자자였다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가치 평가든 DDM이든 림이든 DCF든 그 어떤 가치 평가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나 성장률이나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적정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수를 했던 진중한 가치 투자자라면 그 종목이 추가로 하락했을 때 내가 매수하던 시점의 근거, 즉 가치 평가에 입력했던 그 가정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체크해보고 그 가정들에게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 포지션을 조정하든 손절을 하든 하는 것이고,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이 더 좋은 추가 매집 찬스라 판단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현금 흐름 할인 모델, DCF 같은 거 맨날 맞추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 그냥 PER이나 좀 보고 투자하면 되지 라는 의문을 품는데, 우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수고를 굳이 해가면서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물론 적정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은 없고 때로는 틀리는 일이 있더라도 확률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확률적인 엣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적정 가치를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 종목을 매수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종목이 상승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투자했든 무지성으로 투자했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존의 근거를 토대로 매수한 사람은 그 근거를 되돌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반등 직전에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했다가 더 큰 손실을 입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 정말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글자고, 근거 없이 한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복귀도 분석도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근거는 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예전에 썰물이 오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근거는 빤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있는 투자를 꾸준히 하신다면 밀물에서는 티가 나지 않겠지만 썰물이 왔을 때 빤스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거,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이 두 글자의 중요성만 가져가신다면 아마 천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